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는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또 미래의 희망이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심심치 않게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뉴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모두가 가슴 아픈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을 모시고 아동학대의 실태, 또 우리가 함께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현재 지금 지역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우리 상담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이라는 DB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64곳이 있다고요? 네. 그럼 전국 지자체로 봐서 뭐 지방 같은 경우 한 서너 개 지자체 꼴로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너 군데의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군 같은 데를. 네, 시군구를. 그리고 중앙에서는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네, 하고. 맞습니다. 아까 상담원들 교육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상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사실 상담원들은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고요. 신고를 받으면 이제 학대인지 현장을 나가서 출동이라는 거를 하고 그래서 학대인지 이제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함께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이제 학대로 판단이 되어지는 상황이면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응급한 상황이면 응급 조치를 하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시 조치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아이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아이의 심리 치료 또 후유증 감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가족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사례가 종결이 되면 사후 관리라는 걸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거의 모든 일을 그렇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전폭적으로 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상담원은 전국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상담원은 한 750여 명 지금 종사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심리치료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임상심리치료사가 함께 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서 직원들은 한 1000여 명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건수가 뭐 3만 건이 넘었다고요? 1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했죠. 제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17,000여 건이 있다가 17년도 지금 저희가 18년 현황이 안 나왔으니까 17년도 현황이 34,000건 정도 신고 접수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신고는 그 해마다 굉장히 늘어난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16년에 비해서도 한 15% 증가한 거고, 또 4년도에 비하면 아마 95%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아동학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생겨서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지고 예전에는 이런 거 학대가라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학대다라고 신고가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신고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또 과거의 행동들을 그대로 여전히 하고 있어서 학대 행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합니다. 학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학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때려도 학대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이제 우리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또 말로 괴롭히는 정서 학대를 하거나 또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학대라고 지금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체 학대, 이제 흔히 폭행 같은 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또 정서 학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나를 뭐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 고아원에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서 학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방임이라고 얘기하는 방치, 즉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거나 아이를 우리가 의무 교육이라고 들어 있어야 되는 그 의무 교육 시절에 아이들을 교육을 안 보내는, 그리고 또 의료적으로 뭔가 처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의료적인 방임도 이제 방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화장실에다가 버리는 행위, 그렇죠. 유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방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성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학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폭행, 언어, 방치 이런 게 또 결합돼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걸 이제 중복학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때리면서 욕하면서 밥을 안 먹이는 이런 중복학대가 거의 48% 정도 저희가 차지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고는 주로 뭐 바로 이웃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웃 사람이 이제 신고를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신고 의무자라는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잘 돌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의사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보육교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군구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사회복지 공무원 종사자, 이렇게 해서 직군이 24개 직군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신고 의무자들이 보고 학대라고 의심이 됐을 때 신고하는 거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라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아이가 어디 멍이 들어서 왔는데 보면은 맞아서 멍이 든 것 같다. 그렇죠. 그럴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거겠네요. 그런데 이 신고가 모든 학대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율이랄까요? 이거는 어떻게 추산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발견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선진국가 대비했을 때 1000명당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선진국에서는 한 8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발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00명이 학대당하면 그 중에 8명만 발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6명 정도가 발견되고 있는 1000명 가운데 2.6명.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럼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좀 더 많이 잠재되어 있고 학대로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신고 건수만 3만 건이 훌쩍 넘었는데 그냥 단순히 하루에 100건 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1000명 가운데 2.6명만 발견된다면 도대체 학대받는 아동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대의 규정을 우리가 사실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옛날부터 아이들은 좀 벌도 세우고 가끔씩 회초리로 때리고 뭐 이래야 제대로 큰다. 이런 좀 잘못된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인식이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생각할 때 나의 분신이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맞아도 괜찮고 잘못된 행동이라면 부모로서 내가 그거를 올바르게 잘하도록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지금도 팽배해져 있어서 아이가 말대답을 안 한다거나 또 한다고 또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투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석들을 사실
저희는 하고 있죠. 그리고 이웃에서 뭐라고 간섭하려고 하면 내 아이다. 내 아이 내가 내 지금 마음대로 가르치고 한다. 있는데 네. 당신이 왜 개입하느냐. 그렇죠. 또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아이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도 부모들도 이건 또 너무 내 아이한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또 발끈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좀 계시고, 네. 그래서 양육의 방법들을 아직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친권의 문제를 들먹거리시는 거죠. 내 아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친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우리는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사건들의 거의 80% 정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친부모에 의한 아니면 이제 계부모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이제 그렇게 퍼센트를 한 76%에서 한 80%를 항상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로 항상 실갱이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김에 그러니까 일종의 가해자를 네. 분류해 보면 네. 76% 정도가 가정 내에 네. 부모거나 부모라고 역할을 하고 있는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거나 안타깝게도 또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던 보육교사 어린이집에서 뭐, 이루어지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하지만 아무튼 대다수는 네, 가정 내에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현장에 출동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아동 학대다, 폭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떤 조치들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응급하느냐로 사실 좀 따지게 되는데 상당히 응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경찰과 함께 그 아이의 응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응급 조치에는 그 부모를 제지하고 또 그 아이를 안전한 장소로 이제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아니면 응급한 상황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이제 아이가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행위자는 임시 조치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검사한테 청구를 해서 이 아버지가 100m 접근 금지가 좀 필요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100m 이상. 네, 들어올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뭐 전화를 통해서 아이한테 귀찮게 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좀 상담 교육 명령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청구하고 검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행위들을 조치를 결정해 주시는 거죠. 네. 이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에 결과가 올라가서 이제 하는 거고, 약간 좀 경미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아동보호 사건을 만드셔서 검사님들이 이제 법원에 가서 부모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함께 서서 부모에게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재판부가 이제 명령을 내리고 가서 20시간 교육을 받고 오십시오. 이 결과 보고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결과 보고를 저한테 써주시면 이제 저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벌법을 우리가 2014년에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은 비난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모든 보호자, 즉 부모들을 빨간 줄이 들어가는 범죄자로 만들 거냐라는 그런 항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강력하게 형사처벌이 가야 되는 거는 지금처럼 좀 그 과정을 거쳐서 형사처벌 받게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쯤 다시 그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서 빨간 줄 들어가지 않지만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아동보호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아동보호 사건 정도까지도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주 경미한 상황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그래도 학대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저희가 설득하는 거죠. 그냥 설득, 가해자를 설득한다. 현장에서. 그게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부모님 오십시오. 이런 건 교육을 좀 받으시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법조항이 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싫어요. 안 갈래요? 네, 안 갈래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네. 대부분이 가해자가 뭐 부모거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많이 만나보시고 그랬을 테니까 네. 도대체 그런 분들은 왜 어쩌다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학대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배우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학대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사실 학대가 발생을 합니다. 예. 사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이를 뺨을 때리고 맞아요, 또 심지어 골프채가 등장하는 경우도 네, 종종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판례를 좀 분석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내가 너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내 옆에 오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 정서학대들도 일반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네. 그리고 이제 정신과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가정에서는 이제 학대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격리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분리해서 아이 안전을 조금 확보하고 부모님을 좀 치료시키고 그리고 다시 온 가정에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과적 질환 뭐 이런 건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네. 건데 그냥 별로 그런 질환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가해자가 되는 경우 그런 분들이 어떤 특성이 있나요? 대부분 우리가 보여지는 특성 중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육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그 성장 발달 주기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이때 아이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는지에 예. 좀 무지하신 경우들이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런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립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만 이제 맺고 있고 가장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예, 네, 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1년에 몇 건씩 되죠?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수로 했을 때 17년에는 38명, 42건 정도. 38명? 네, 아이가 네, 발견이 됐는데 사실 이제 그 38명 중에는 저희에게 신고가 되지 않고 네, 사망 후 이제 저희가 이건 학대로 사망이야라고 이제 카운트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건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대 행위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사실 많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엄마들이 집을 나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아빠하고 아이하고 사는 이제 부자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구 수가 꽤 많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의 학대 행위자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사망 사건들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 엄마가 훨씬 더 많은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들이 엄마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대 가해자의 상당수는 아빠 남성인데 그때는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자란 경우가 많더라. 그렇죠. 네. 그거네요. 네. 어느 정도 자란 경우는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 네. 그런 얘기인 거고. 네. 워낙 어린 아이들은 주로 또 엄마랑 있는 경우가 네. 많은데 거기서는 끔찍한 경우까지도 나오더라. 네. 네. 아유, 참 가슴 아픕니다. 네. 누구나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일부는 아유 나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꿀밤도 때리고 뭐 회초리도 때리고 했었는데 뭐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잡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게 사실- 회초리도 때리던 것이 쌓이고 쌓이면 심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과정 중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향들이 자기 분노 네. 조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하고 문제 행동이 분명히 있으면 그거를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을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아이에게 이제 투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은 분명히 이게 양육이다, 네. 체벌이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행위가 점점 잦아지고 또 빈도는 점점 이렇게 높아지면서 강도도 점점 세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 한 대가 어렵지 한 대를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쉽게 아이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매질을 하거나 등짝을 때리거나 뭐 뺨을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기 분노 조절에 그쵸. 실패하게 네네, 돼서. 네. 그리고 대물림 되죠, 이런 거. 그렇죠.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며 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사망 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들여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또 양육을 받아왔던 방식을 뭔가 조금 성향을 교정하거나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좀 배우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런 어떤 일정한 갈등 상황이 딱 발생하면 예. 과거에 자기가 배웠던 방식대로 아이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학대가 가장 무서운 게 이 대물림이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네. 네,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주로 한 76%에 달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거는 사실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그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그랬더니 그 뭐 말도 못하는 14개월짜리 아이를 막 때리고 뭐 굴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동영상까지 공개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육에 어느 정도 고수분들이 사실은 들어와서 네.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국가적인 세금이 많이 투여되는 상황이니까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그 자질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좀 스크리닝해서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예, 네. 예.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할 때에 네. 좀 걸러낼 수 그렇죠. 있는 거. 인성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사실 쉬운 방법은 그럼 어렵죠. 아닙니다. 네,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셨을 때 그분을 전문가로서 조금 더 아이 양육 그리고 이제 또 아이의 성장 발달의 주기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사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이 상황을 보면 거의 낮잠 자는 시간, 네. 밥 먹는 시간.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에 학대가 대부분 많이 발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판례들을 잘 분석해서 저희가 교육할 때 이제 그런 교육 자료로 사용하면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1:1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교육은 지금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상대로? 네, 네.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지금 저희는 아동 돌보미까지 아이 저희가 돌보미.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돌봄이 요번에 보니까 누구나 그냥 인터넷 교육만 좀 수강하면 네, 수강하시면 아이 돌봄이 네. 자격을 딸 수 있다고 네, 네, 그러고요. 네. 그런데 아이 돌봄이로서 아이를 폭행하거나 그러면은 일단 자격 정지가 된다지 않습니까? 자격 정지가 돼도 불과 몇 개월 지나면은 다시 현장에 복귀한다고 그래요. 네. 이런 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격 정지까지 다다를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심각했죠. 판정되면 네네.
뭐 아예 제외시키든지 그렇죠. 아니면 집중적인 재교육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평성에 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보육교사는 원스트라고 원아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학대가 발생됐다, 학대 판단됐다 그러면 사실 보육 현장에 10년 이상 못 들어오십니다. 네. 근데 여기는 6개월 정지하고 또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교육을 어떻게 이제 받고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런 재교육 과정도 또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그런 형평성에 맞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로 학대로 판단을 받았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아이들 양육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이 빨리 좀 네네. 이루어질 네. 것 같아요. 네. 그 분야에 있어서는.